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야, 수고했다. 여러분들 일단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이게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면 선생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희망을 주는 말로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이 이제 수험생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중반 정도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괜찮다. 이 말을 일단은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제자들은 시험 잘 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너도 올랐다며. 얘는 막 4등급에서 1등급 맞고 막 이랬는데 잘 받건 잘 못 받건 이거는 연습일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게시판을 보니까 애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 이제 잘 본 애들은 기분 좋아서 막 선생님 저 등급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글을 올리고 잘 못 본 애들은 선생님 저 큰일 났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길게 봤을 때 수험생활 길게 봤을 때 딱 중간 와 있는 지점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 아 나는 이미 늦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늦었어요. 알겠죠? 아직은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본인을 스스로 좀 이렇게 다잡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겠지. 이번 시험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야. 시험 보는 순간순간 내내 당황하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과연 이게 수능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아까 너만 해도 나한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쟤는 잘 봐놓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응? 시험지 앞에다가 점수를 크게 써놨네. 이만하게 써놨어요. 자신 있다 이거지. 여러분들 다 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시험의 체계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 강의 학생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일단 알고 갑시다. 뭐를?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 1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평가 항목에서 보니까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가야겠죠. 어떤 의의가 있어요? 재수생 포함 그렇죠. 그거요. 일단 재수생이 포함된 첫 시험이었죠.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만 해도 재학생들끼리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는 사실 객관적인 위치를 알 수는 없지. 그죠? 학생들이 많이 이제 생각보다 등급도 잘 나오고 해서 약간 들뜬 상태일 수가 있었는데 그 들뜬 상태를 완전히 가라앉혀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게. 재수생이 포함이 돼 있고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47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고3 학생들만 본 거겠지, 그러니까. 자, 이번에 실시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60만 1,800명이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요 13만 명 뭡니까? 얘네들이 바로 선생님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숨어있던 실력자들, 재수생, 반수생들이에요. 그 숫자가 이번에 13만 명이 추가가 되면서 실제 올해 수능 시험 총 응시 인원이 60만 명에서 62만 명 사이일 거란 말이야. 거의 다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가 드러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나의 실제 객관적 위치가 이 정도였구나. 전체 수험생 안에서의 나의 위치는 이 정도였어.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아주 큰 의의가 있는 시험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난이도가 어땠느냐?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입니다. 선생님도 시험 문제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약간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야, 어떤 경우에는 감탄을 하기도 하고 진짜 평가원이 이번에 성의 있게 문제를 냈구나 라는 지점에선 감탄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도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우리 애들은 잘 보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여러분들 딱 시험 볼 때 리듬이 이랬을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쫙 이제 문제들이 있다고 치면은 처음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 때는 어땠어요? 무난하네. 괜찮아. 이러고 봤을 거야. 그리고 11번, 12번 문법에서 페이스가 뚝 떨어졌을 거야.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아니 이게 뭐야 싶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문법 문제들이 13, 14, 15번에 나오면서 조금 회복을 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비문학에서 무슨 뭐야 그거 퍼셉트론 인공신경막 나오면서 그래 알파고 읽었는데 이게 웬걸 툭 떨어졌을 거야 페이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유비 논증 이런 거 나오면서 좀 페이스를 회복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문학하고 비문학이 같이 나와버리니까 멘탈 붕괴로 가면서 또 뚝 떨어지는 거야. 이런 상태였을 거라고. 그 마지막 지문 이제 음악 지문 나오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했는데 읽어보니까 음악 지문이 아닌 거야. 거기서 페이스가 더 떨어진 거지 그냥. 이미 여기서 멘탈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문학에는 EBS 연계 지문이 많이 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없어서 회복을 하지 못했던 그런 학생들이 많았을 거야. 만약에 화작 풀고 화법작문 풀고 그 다음에 뒤로 날아가서 문학 풀고 이렇게 갔으면 좀 컨디션 좋게 시험을 봤을 텐데 순서대로 쭉 본 학생들은 이미 비문학 다 풀고 났을 때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을 테고 이거 뭐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야. 아직 괜찮다. 알겠죠? 아직은 괜찮다. 이런 리듬으로 시험을 봤을 텐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영역별로 한번 다 알려줄게요. 일단 난이도는 극강.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최근 한 10년간을 뒤져도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다시 말하면 시험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줘야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야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렇지. 다른 애들도 어려울 것이다.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잡아가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아요. 시험장에서는 60만 명 수험생들이 보편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처한 상황만 보일 테니까 본인에게는. 그죠? 그럴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자 1등급 컷이 89점, 90점 이렇게 뜨고 있죠. 물론 예상 등급 컷입니다. 89점 정도. 90점 아래로 1등급이 형성된 시험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2등급 컷도 뭐 83점 이 정도. 원래 작년, 재작년 평가모의사 이렇게 쉬울 때는 83점 맞으면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등급이 83점 이 정도로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3등급 점수가 한 75점, 한 4등급 점수가 64점 정도로 내려가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역대급 모의고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다. 나만 어려운 건 아니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출제 경향이 수능까지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지만 일단 영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건 유의미한 거야.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그죠? 자, 일단 화법부터. 화법 어려웠나요? 그렇지 않죠? 화법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신유형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 그냥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공부해야 돼? 똑같아. 지문 유형학습 공부 많이 해놔야겠죠? 지문 유형학습이라고 하는 게 발표 지문은 이렇게 흘러간다. 뭐 강연 지문 나왔는데 이렇게 흘러간다. 토의는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지문 유형별로 지문이 흘러가는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물론 이건 잘못된 거야. 화법의 지문 유형이 뭐 있냐? 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걸 생각조차 안 해본 거지. 그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학습이 또 중요한 거죠. 화법은 이 방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강연에서 하면은 말하기 방식 문제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런 것조차 체계가 서 있지 않은 학생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화법 지문이 뭐 있죠? 모르겠습니다. 이거 문제라는 거야. 근데 토의 지문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지? 에? 이건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학생들은 지금부터 지문 유형 학습이나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화법은 지문의 내용 학습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도 아니거든, 얘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나가고. 장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려웠어요? 장문까지 시원하게 갔죠? 굉장히 쉬웠고. 그 다음 신유형 문제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었죠. 자,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기에 있는 자료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랬을 때 이제 또 문제는 뭐야? 뭐가 문제일까? 애들한테 장문 문제 유형이 몇 개냐?
그렇지. 얘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애들은 모릅니다. 그것도. 작문 문제 유형이 뭐 있는데 몰라. 힌트를 줘도 글쓰기 5단계 있잖아. 그게 유형으로 직결돼. 라고 얘기를 해도 글쓰기 5단계가 뭔지를 몰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 혹시 본인이 지금 그 상태라면 문제 유형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작문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문법이 문제인데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 때문에. 그 두 문제 때문에. 일단 문법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올해 고전 문법은 출제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선생님은 절대로 안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에는 고전 문법이 출제되지 않았죠. 중세국어 문법이 안 나왔는데 선생님 문법 시간에 했냐 안 했냐? 했죠. 뒷부분에서 다뤘지 그걸.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그 부분을 다뤘어. 한 타임을 다 할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수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야. 역시 나왔죠. 선생님 그때 뭐라 그랬어? 4월 6일 날 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 사실. 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 뭐라고 그랬니 거기서? 국어사적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멘트가 있단 말이야. 국어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고전 문법을 말하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일단 출제가 됐는데 유형이 골 때렸습니다. 그죠? 고전 문법 출제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유형으로. 비문학이 나와버린 거야. 11, 12번 문법 풀어야지 딱 했는데 갑자기 비문학 질문이 하나 딱 나오니까 뭐야 이거 왜 이래? 근데 읽어보니까 문법 문제기는 해 이게. 그죠? 이렇게 출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비문학 플러스 문법. 참 희한한 구성입니다. 수능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유형. 옛날 수능에 이런 건 있었어. 언어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문법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 그 다음에 뭐 일치 문제도 있고 서술 방식도 있고 문법적 개념을 묻는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는 있었지만 이렇게 아예 본격적으로 비문학 지문과 문법을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출제한 시험은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죠?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설 강의, 선생님 해설 강의 다 촬영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본질은 똑같아. 일단 문법은 기본적으로 개념 학습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능력. 예를 들면 11번, 12번 중에서 12번 문제 그 박스 안에 이거 고르는 거 있죠? 실전 적용 능력을 묻는 거란 말이야. 이쪽 연습해야 된다라는 본질적 학습법은 똑같은 거야. 그런 유형을 따로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야. 본질은 거기에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좀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신유형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문학과 비문학이 콜라보레이션. 이번 수능의 화두가 바로 이거죠. 이번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의 포인트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에 있어요. 콜라보. 여러 군데서. 비문학, 즉 독서와 문법의 콜라보. 문학과 비문학의 콜라보. 그 다음에 음악 지문인 줄 알았는데 정체를 살펴보니 과학 지문 같기도 하고. 예술 지문과 과학 지문의 콜라보. 완전 콜라보 범벅입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왜 그렇게 출제가 됐을까? 이게 A, B 통합이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A형, B형이 있었잖아. 작년 A형에서는 기술 지문도 출제가 됐었고 근데 B형에선 그런 게 안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는 건데 A형, B형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과한테 유리해서도 안 되고 이과한테 유리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 모든 걸 굉장히 고심했다라는 흔적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콜라보 지문들. 그죠? 이런 거 잘 보면은 과학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기술 지문도 출제가 됐어. 이거 애들이 많이 물어봤었잖아. 올해 기술 지문 나옵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어 분명히. 이게 통합형국어로 가면서 기술 지문 출제될 수 있다. 이과 애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분명히 출제 가능하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애들은 막 기술 지문 안 나오겠지. 5개 중에 뭐 4개 나올 테니까. 그러면서 기술 지문을 빼고 공부하고. 이런 어리석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단을 해서 미리 짐작을 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안 되는 거야. 평가원의 발표자료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 출제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기술 지문이 나오면서 과학 지문도 또 나와버린
물론 예술 지문과 혼합 지문이지만 이런 콜라보 지문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 문학과 비문학 지문이 또 등장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본질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문학과 비문학이 결합된 이런 지문을 많이 풀어봐야 될까요? 그 지문을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본질적인 공부법은 다르지가 않아 국어는. 일례로 애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기출문제집은 이제 무용지물이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출문제집. 실제로 어떤 기출문제집의 그 게시판은 폭격을 당했대요. 내가 이것만 믿고 그동안 기출문제집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 일반적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포함한 일반적인 모의고사들. 아니 왜 일반적인 모의고사는 이런 게 없었는데 평가원에 이런 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모의고사는 안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 기출문제 필요 없어지고 모의고사 풀 필요 없고 우리가 이런 애들을 등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수학하고 달라. 수학은 올해 이제 개정수학으로 가면서 시험 범위 자체에 변동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기출문제 중에서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생겼잖아. 그런데 국어는 지금 시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시험 범위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 약간 새로운 유형이 등장을 한 거지 기본적으로 수학과 같이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이제 풀 필요가 없다거나 기존의 모의고사 형태는 이제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선생님 뭐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은 야 이렇게 된 거 이제 기출문제 풀지 마라. 그거는 너를 망치는 길이야. 그건 아닌 거야. 그러면 그동안의 유형의 모의고사 풀 필요 없다. 미친 겁니다. 그게 아니야. 범위가 바뀐 게 아니야. 기본적인 학습법은 똑같이 가는 거야. 물론 새로운 유형 이번에 한번 맛봤으니까 그런 유형을 한두 번 더 접해보는 건 좋겠지. 접해보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 당황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야. 이 지문 문학 플러스 비문학 당황했다고 해서 여기서 다 틀렸어요? 이 지문 몇 개 틀렸어요? 이게 뭐 가실이 나오고 동동 나오고 이런 지문 있잖아요. 다 맞았죠? 이런 식의 유형 본 적 있어 없어? 단 한 번도 없지. 근데 다 맞았지. 어떻게 해서 다 맞았어요? 지문에 답인 거 다 들어있지. 본질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애들이 문제냐면은 휘둘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휘둘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야 돼. 휘둘린다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중세국어문법, 순경은 비읍 중세국어문법을 다 외워야겠군요. 선생님 해설 강의 봐봐. 그게 외워서 되는 문제인가? 일치문제 막 이런 게 나오지. 일치문제 스타일의 막 문제들이 나오지. 적용하기 문제랑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선생님들 입장에서 상업적으로 끌고 가자면 한없이 끌고 갈 수도 있어. 너네 이제 이 어려운 파트가 나왔으니 중세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입니다. 그런 건 없어.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봤지? 이런 지문이 나왔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수능에 대비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수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게 아니란 얘기야. 이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스타일의 지문인데 다 맞았잖아. 본질은 똑같아. 본질은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음악과 과학 이런 지문은 예전에도 사실은 있긴 있었어. 과학 지문도 아닌 것이 기술 지문도 아닌 것이 이건 뭐 인문 지문이야 사회 지문이야 이런 헷갈리는 지문들 있잖아요. 근데 좀 독특한 건 생각지도 못하게 과학 지문을 예술 지문에 접목했다라는 거. 이런 컬래버레이션은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독해력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있는 애들에게는 형식이라는 건 문제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번 유형이 아닌 또 다른 신유형이 나오면 다 틀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제발 본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학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결론은 뭐야? 기출문제집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기존의 형식의 모의고사라도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에서는 근본적인 어떤 독해력, 그 다음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능력, 이걸 키우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비문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이했죠. 쉽게 출제가 됐고 EBS 체감형 계열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선생님, 비문학은 체감 연계가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다. 유비논증 지문이라든가 유비논증 나왔던 거 알지? 거의 흡사합니다. EBS 지문이랑. 그 다음에 무슨 한슬리크가 나왔고 EBS 지문에도 물론 한 문단으로 출제가 됐지만 6월 평가원에선 한슬리크 관련 그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야.
비문학도 물론 있었지만 체감 연계율은 문학이 더 높았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러면은 수능 때도 문학만 그냥 EBS 주구장창 파면 되겠군요. 이 재수생들은 지금 웃잖아. 작년에 봐서 알아. 평가원은 작년에도 그렇게 갔었어. 그러다 막상 수능 가니까 문학의 체감 연계가 더 떨어졌지 비문학보다. 막 소설 겹치는 거 나한테 한 줄도 안 겹치고 막 토끼전 막 호랑이랑 거북이가 싸우고 앉아있고 막 자라랑 호랑이 싸우고 우리가 아는 내용은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거 아니야. 어? EBS에 있는 작품이 체감 연계가 작년에는 문학이 오히려 더 낫고 비문학, 부력, 학력, 중력 EBS 지금 거의 그대로 나왔어. 작년엔 비문학 쪽이. 작년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가 지금. 평가원에서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문학의 체감 연계율이 높은데 수능에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 그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EBS는 당연히 비문학도 문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학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돼? 개념학습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 영역별 감상법, 시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 소설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고전문학을 좀 쉽게 읽으려면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것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EBS 학습이 중요한 건 사실이고 알겠죠? 이렇게 방향 잡아나가야 됩니다. 아직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방향 잘 잡고 제대로 공부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EBS 연계율은 어느 정도 됐었느냐? 막 피부로 느껴졌어요? 문학 쪽에서 좀 많이 느꼈어? 뭔가 좀 느낀 게 있었어? 그렇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건 다 나가잖아. 그죠? 좀 지문 빨리 읽을 수 있었겠지? 71.1% 연계라고 발표가 됐는데 선생님 문학 몇 개가 어떻게 71.1%가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지. 문제 유형이라든가 개념 연계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71.1%의 연계라고 EB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BS 학습은 중요한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남은 시간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일단 화법은 개념 학습은 살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 아니니까 뭐 비언어적, 반언어적 이런 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아까 설명했죠. 토의 지문은 이렇게 간다. 토론 지문은 이렇게 간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에 대한 학습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자, 다음 작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 것 없다. 개념 학습은 살짝 그죠? 그 다음에 지문 학습하는 거 아닙니다. 보기 박스에 내용 학습하는 거 아니야.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알려면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라도 알아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이다 공부가. 알겠죠? 화법 작문이 쉬웠으니까 저는 이제 화법 작문 안 할랍니다. 그러다가 수능 시험장에 가면 화작이 어려우면 어떡할 거야? 제발 그런 예단 미리 짐작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자, 다음 문법 파트는 어땠냐? 개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다음 실전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문법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전 문법, 중세 국어 문법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3월, 4월에 안 나왔었으니까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은 해야 된다.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혹시 모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쪽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야겠다. 선생님 언제 해요 이걸? 맘먹고 2시간만 투자하면 돼. 이 파트는. 알겠죠?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 학습은 살짝 뭐 서술 방식 중심으로 추론 방식 중심으로 살짝. 그 다음 근본적 독해력, 중심화제 찾아내는 능력이라든가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독해력.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지문 잡아야 된다. 혹시 모릅니다. 수능에 경제 지문이 나올지도. 경제 지문이 나오면 과학, 기술 묻지 않아요. 그런 마의 지문들, 마의 영역들을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알겠죠? 그 다음에 신유형 지문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 신유형 지문은 따로 대비한다라기보다는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유형의 지문을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9월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대비하고 싶어도 시중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디? 없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게 어떻게 있겠어. 그러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 앞으로 9월 그리고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도 여러 번 남아 있으니까 그거 잘 보면서 대비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개념학습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 기본적인 표현법이라든가 부터 시작해서 개념학습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영역별로 지문 분석 정리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고전 원문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 애들이 선생님 작년 A형처럼 나오면 해석 돼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아래아 표기나 이런 옛날 표기들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넌 망한다 그런 식으로 하다간 이런 얘기 했었죠. 원문 대비하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 수업을 원문으로 다 진행을 했었잖아. 문제가 원문으로 출제가 됐죠. 원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고어 표기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하고 고전 필수어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알겠죠? 이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 자, 그다음에 EBS가 체감 연계가 사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EBS 학습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요 변화, 콜라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변화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물론 선생님도 니네가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 잘 가 이렇게 하겠니? 건져줄 거야. 절대로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빠져 죽지 않도록 선생님이 끝까지 딱 손 안 놓고 감동적인데 말이? 손 안 놓고 끝까지 땡겨서 그 안에서 끄집어낼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변화에 함몰되지 말고 그 변화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1등급이 됩니다. 뭐 꼭 다 1등급을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명심하세요.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질은 똑같다. 본질은 똑같다. 이거 명심하세요. 알겠죠?